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기계과학부 조영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와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효과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구현이 기대되고 있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과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학과 헬스케어의 만남, AI가 여는 100세 건강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203회 한림원탁 토론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욱준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유욱준입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하신 보건 의료인을 비롯하여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한 번쯤은 비대면 중심의 새로운 기술 접근성을 갖춘 더 나은 의료 환경과 솔루션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우리 한림원에서 새로 올해부터 추구하는 커리어 디시전스 석학 렉처 시리즈와 원탁 토론회를 위하여 새로 마련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원탁 토론을 이 장소에서 하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학과 헬스케어의 만남입니다. 아주 식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활용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우리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특성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르는 일들, 그러니까 특히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 기술 현안과 미래 전망,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 현장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욱준 원장님 개화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공정기술 발전 전망을 주제로 백점기 영국 런던대 기계공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백점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헬스케어 공정 기술에 관한 내용이 되는데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튜브나를 통해서 시청하는 분들이 일반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큰 그림,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그 개념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헬스케어 엔지니어링 연구소가 있습니다만은 이 연구소에서는 특히 주로 인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공정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는 이 일을 이제 기계공학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닝보 유니버시티 조선해양공학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엔지니어링 연구소에서
주로 산업 구조물의 건강관리 공정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 2차, 3차에 이어서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이제 주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 기술이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에 1세대 통신 기술, 즉 1G가 이제 개발된 이후에 우연히도 10년 주기로 2세대, 3세대, 4세대, 현재 5세대 통신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6세대 통신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통신 기술의 이제 발달의 이제 핵심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통신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5세대 통신 기술의 속도는 초당 한 20GB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세대가 되면은 한 50배가 빨라져 가지고 1TB, 초당 1T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이 전송 속도의 빠름 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전송을 할 때 지연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죠. 4세대의 그 통신 기술의 경우에 지연 속도가 한 10에서 20 밀리세컨드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5G가 되면은 이게 한 10 내지 20배가 빨라져 가지고 1 밀리세컨드. 그리고 6세대가 되면은 다시 한 10배가 빨라져서 10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런 것 특징이 되죠. 이제 이 6G가 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방대한 데이터,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제 그 보낼 때 핵심이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것이죠. 이게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 기술이 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소위 인간과 기계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즉 사람이 기계에 이제 명령을 내리면 실시간으로 응답을 이제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대단한 거죠. 이 기술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는데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그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를 하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먼저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 부족. 이 물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구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의 해수를 담수화하는 것이죠. 이게 쉽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부족이죠. 식량 부족 문제는 이걸 대량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우리가 해양에서 파밍을 하는 것도 그런 기술 중에 하나겠죠. 그 외에 지금 말하는 지구 온난화 문제, 환경 파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로 에미션, CO2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그 외에도 우리가 빈곤 문제라든가 지금 전쟁과 테러,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핵 사용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질병 건강,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난제,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인권 파괴 문제, 교육의 불평등, 인구 문제, 이런 다양한 난제가 있고, 이 난제는 결국 어떻게 풀 것인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소위 말하는 건강관리 공정, 안전관리 공정, 환경관리 공정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포럼은 이 중에서도 건강관리 공정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지금 이제 소위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추이를 조사를 해보면 위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한 2030년까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가 24%, 일본이 뭐 32%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심각한 것은 심각하다기보다 그 추이를 보면은 205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의 한 70%, 인구의 70% 정도가 65세 이상이 됩니다. 일본이 이제 그 이어서 비슷한 6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과학기술적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뭔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의학 그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자료를 정리를 해보니까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질병 특성이 오른쪽에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질병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성이죠. 고혈압, 당뇨병 이와 같은 질병이 복소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고 주로 중추신경계통, 뇌질환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복소의 약물을 투약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이제 대응돼 가는 거죠.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관찰이 필요하고요. 이런 이제 상태에서 계속 장기 입원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하죠. 일상생활을 못 하니까.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 공정기술 개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관련된 세계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 지금 이 미국의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의 조사에 의하면 3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인류가 이제 그 인류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다양한 유형의 산업 구조물이 발명되어 왔습니다. 우주, 항공, 육상, 해상, 해저에서요. 제 전문이 조선 해양입니다만은 해상 해저에서의 선박이라든가 심해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해양 플랜트 설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그 산업 구조물의 특성을 보면 그 가동되는 환경이 상당히 가혹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에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수시로 우리가 이 건강 관리를 체크하지 않으면은 큰 어떤 붕괴 사고라든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그 인체와 유사하게 산업 구조물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질병이 발생합니다. 주로 이제 구조 손상 같은 건데요. 대표적으로 부식이 생깁니다. 지금 왼쪽의 그림이 지금 그 에펠탑 사실은 녹이 많이 쓸어 있다는 거죠.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 설비도 나이가 들면 이같이 부식이 되기 때문에 건전성, 안전성이 저하되어서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 외에도 피로, 균열, 크랙 발생해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국부 덴트라든가 이런 이제 구조 손상, 인체에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은 이제 그 질병이 되죠. 이런 질병은 조기에 우리가 발견을 해서 치유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붕괴 사고로 이어져서 인명 손상, 재산 손실,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공학적으로 이 그림은 인체와 산업 구조물의 건강관리 그 공정 절차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위에 그림이 인체고 밑에가 산업 구조물입니다.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산부인과에서 우리가 아기가 출생을 하면 정기적인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정기 검사를 받죠. 건강 검사를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헬스 모니터링을 하죠. 그리고 그 헬스 모니터링 결과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하겠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 말하는 건강 상태 평가, 헬스 컨디션 어세스먼트를 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 치료 전혀 이제 건강하다 또는 약물 치료를 할지 또는 수술을 해야 될지 이런 이제 작업을 하죠. 그리고 요즘은 어떤 DNA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질병이
이제 발생할 것인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사전에 이제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죠. 완전히 동일한 절차를 산업구조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밑에 그림인데 먼저 우리가 설계 엔지니어링을 해서 제작을 하죠. 이게 뭐 사람으로 치면 출생에 해당되는 건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반드시 정기 검사, 우리로 말하자면은 MRI 촬영을 하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강 검사를 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상태를 평가하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수술을 할지, 그러니까 수리를 할지, 또는 일부 구조 부재를 교체를 할지 뭐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이제 어떤 구조 손상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렇게 해서 사전에 그런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우는 거죠. 이제 건강관리 공정 절차를 보면은 인체나 산업구조물이나 같다. 저는 뭐 동일하다. 이렇게 공학자의 이제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인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디지털 트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술이죠.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요. 트윈은 쌍둥이니까 실제 우리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상 공간, 메타버스 공간상에 쌍둥이가 하나 있는 거죠. 쌍둥이를 만들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하나의 공정입니다. 인체 건강 관리 디지털 트윈 공정인데 먼저 뭐냐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환자 내지는 건강 관리 대상자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뭐냐면은 건강 파라메타를 이제 계측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측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헬스 센서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심장병이다 그러면은 심장병의 그 어떤 맥박이라든가 펄스를 실시간으로 계측하기 위한 센서를 심으면 되거든요. 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또는 이제 이건 이제 사람이 그 검사를 대상자가 직접 수동으로 뭔가 계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실제로 이제 계측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나오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입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력된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 보내는 거죠. 이게 병원이 될 수도 있겠죠. 병원에 이제 의사가 관리하는 어떤 데이터가 센터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로 보내는 거죠. 우리 육상에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까 6세대 세대의 통신 기술이면 실시간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와이파이로 보내면 이제 문제는 이 데이터가 방대한 데다가 양도 방대한 데다가 그 내용 중에 일부는 가치가 없는 데이터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특히 영국이나 유럽에 보면 데이터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지금 많은 그러니까 데이터 어널리틱 연구소도 만들어져 캠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것인지. 그래서 어찌됐든 그 데이터가 이제 해석이 되면 이 디지털 트윈 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가지고 진단, 처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미래 아까 어떤 질병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때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도 동시에 예를 들어 어떤 체온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제 왔을 때 종합적으로 그 건강관리 대상자, 환자의 건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동의보감의 머신러닝을 시켜가지고 AI에 잡아넣는 거죠. 양방의 데이터도 활용하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유용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세계 이 분야 시장을 한국이 리드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하나의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전체적인 하나의 절차는 하나의 공정,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이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지금 예를 들어 헬스 센서도 이거 전자 기술적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공정 기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해양 구조물, 나중에 우리 그 패널 토론할 때 다른 항공기라든가 우주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해양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심해저 자원 수심이 수천 미터 되고 다시 그 밑에 다시 2만 미터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그런 설비거든요. 이게 아주 그 원거리에 있죠. 이런 해양 플랜트 설비는 뭐 건조비도 제작비도 1조에서 5조 이런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비싸거든요. 이 어떤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뭐 어떤 그 재산적 그런 손실도 있습니다만은 그 해양 파괴 문제도 일으키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건강 관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이 공정은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 의사가 그러니까 우리 엔지니어가 계속 거기에 상주하거나 이걸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또는 계속 이 건강 관리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 어떤 센서라든가 이런 기법을 통해 가지고 계측을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물론 이제 직접 그 방문을 해서 비주얼로 눈으로 계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에 비해서 구조체가 복잡하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챌린지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계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셔틀라이트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보내면 데이터 센터에서 해석을 한 뒤에 지금 대상 이제 구조물이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수리를 할지 어떤 대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이 됩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 내지는 제품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이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실시간으로 효율적이고 정밀한 건강 관리가 가능하죠. 두 번째로 그 외에도 건강 정보가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가 있고요.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고 신속하게 통신이 가능하고 건강 기록을 디지털화할 수 있고 원격 진료가 가능하고요. 온라인 훈련, 그다음에 디지털 앱 이런 이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정인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로써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고 종합 토론 시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준비하기 위해서 약 3분 정도가 소요되기 되기 때문에 3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좌장을 맡은 연세의료원 디지털 헬스 실장 임준석입니다. 이어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소개드린 네 분의 토론자분들 그리고 두 분의 주제 발표자분들과 함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각 토론자분께 세부적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송민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송민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과 디지털 애널리틱스과 겸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토론을 하고 싶은 주제는 헬스케어 관련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헬스케어 빅데이터 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헤테로지니어스한 이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소스가 어디에서 오느냐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의료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EHR이나 이런 환자 포탈 데이터에서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그 의료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밀접하게 또 관련된 것이 이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지노믹스나 프로토믹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이런 그 퍼블릭하게 접근 가능한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펀맷이나 펀맷 센트럴 같은 학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학술 데이터도 양이 매우 이제 거대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의료 연구자나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구한 내용이 이런 펀맷이나 펀맷 센트럴의 학술 문헌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그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공공 데이터가 있습니다. 검진 데이터나 이런 것이 이제 공공 데이터로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다음에 약간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검색 엔진이나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환자들의 언어로 이야기되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이질적이면서도 굉장히 뎁스가 다양한 그런 그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헬스케어에서의 그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매우 큰 챌린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챌린지 중에 기술적인 챌린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어그리게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왜냐하면 뎁스도 다르고 이질적인 데이터인데 이걸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의료인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병원 안에서도 그 예를 들면 A라는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이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다 그러면 병원마다 지역마다 같은 병원이라 해도 시스템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 안에서도 교실마다 또 시스템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그 시스템하고 2015년도의 시스템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병원 안에서도의 어떤 그 통합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레벨에서 이질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통합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이제 문제는 의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절차나 규정상에 있어서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소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센트럴라이즈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로컬라이즈 된 그 소장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가 되고요. 이런 보안의 문제, 그다음에 인식의 부족의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어떤 챌린지를 가지고 적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나 웰리스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의 적용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의료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의료 분야는 병원이 주체가 되는 그런 의료기관이 주체가 돼야 될 것 같고 웰리스나 생활 건강 같은 거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이 이제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적용 분야에 그 관통하는 하나의 큰 그 힘이 되는 거는 커스터머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어떤 그 환자가 자기 데이터다. 이 모든 자기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는 그런 인식이 더 확산이 된다 그러면 이런 적용 분야에서도 하나의 줄기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어떤 의료 분야에 있어서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더 활성화된 그런 연구들이 결실들이 맺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승민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영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윤영진입니다. 슬라이드. 예, 오늘 그 패널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메디컬 트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황희 대표님도 이제 그 헬스 월렛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조금 더 뭐 고전적으로 표현을 하면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는 말로 이제 의미를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제가 뭐 이런저런 이제 정보 과제도 하고 하면서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미 그 PHR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놀랐는데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기회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급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각 헬스케어, 그러니까 PHR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환자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하고 협력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PHR이라고 하는 게 개인 단위로 데이터가 모여야 되는데 개인 단위로 데이터가 모이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데이터가 여러 군데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뭐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는 전혀 이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전문가가 활용하는 거가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PHR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데이터를 가지면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PHR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진료를 잘 받게 해주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활용 주체는 결국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 중심이고 전문가 활용이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게 메디컬 케어거든요. 그런데 메디컬 케어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의료진, 임상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왕창 갖고 와서 진료실에 갖고 들어오면 솔직하게 하는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반갑지 않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 그러면 혈압 데이터 한번 재가지고 그거로 혈압약 조절하면 되는데 6개월치 혈압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들이밀고 이 혈압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들여다보면 그거 보는 데마다 시간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수가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활용 주체는 의료진인데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은 외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PHR 관련해서 뭐 얘기 많이 하는 게 정부 정책이 어떻고 뭐 규제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당장 정부 규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PHR 서비스가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당장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용자 중심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으로 데이터가 모여야 되는 거죠. 지금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이 한 군데 모여야 되고요. 그게 사용자 단위로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전문가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보 주체가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의 관리에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사용자가 자기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가치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PHR을 제가 그냥 저게 원래는 그 Meaningful Use of EHR인데요. 제가 그걸 본따 가지고 그냥 Meaningful Use of PHR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한 4가지 정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라임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C자를 앞에 4개 딱 붙였는데 컨슈머 센터드니스고요. 두 번째는 컴패터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모으려면 모으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컴패터블 해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된다. 세 번째는 사용자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헬스 리터러시란 말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컨슈밍 할 수 있는 거죠.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PHR을 활용하는 주체는 개인이고 일반 소비자들이죠. 의료진은 그 소비자가 이용하는 PHR 데이터나 이런 서비스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파트너 내지는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PHR이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컨슈밍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흔히 많이 드는 비유인데요. 이게 그 구텐베르크가 이제 뭐 금속 활자 만들고 나서 그게 이 양반이 했었던 첫 번째 일이 라틴어로 성경을 인쇄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타가 났네요. 라틴서 번역의 번역이 아니고 라틴어 성경의 번역인데요. 그게 이제 유럽 각지에 이제 그 라틴어 성경이 배포가 되고 나서 각지에서 라틴어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 일반 신도들이 이게 그 본인들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고 그것이 결국은 종교혁명까지 이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PHR이 저는 지금 그 라틴어 성경을 인쇄하는 수준 정도쯤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는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그 데이터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근데 결국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헬스 리터러시인데요.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저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PHR 서비스가 궁극적인 형태가 저는 메타버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뭐 디지털 트윈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려면 저거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지금 현재 헬스케어 데이터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무질서하게 이제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전문가들은 자기가 필요한 피스들을 찾아서 일부의 그림을 맞춰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것조차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저거를 피스를 전체를 다 맞추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기술을 통해서든, 죄송합니다. 어떤 기술을 통해서든 이런 식으로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서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소비자들도 자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전문가들도 전체 그림을 다 이해하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영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성임 광주과학기술원 기계공학부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기계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최성임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앞쪽에 말씀하신 교수님들과는 약간 방향이 다른데요. 사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항공, 우주, 위성 분야에서 구조물에서도 사실은 헬스케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현안 지금 항공기, 우주 발사체, 뭐 탐사선, 위성 분야에서 어떻게 설계, 제작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조물들의 헬스를 케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공기, 우주 발사체, 위성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공정은 또 기상 구조물하고 해양 구조물에 비해서는 공간 차원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돼갖고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로는 사람의 접근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설계나 제작이나 유지 과정 중에 실수가 하나라도 생기면 상상하기도 힘든 인명 피해가 발생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것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 기술의 퇴보가 생기게 됩니다. 좋은 예가 2003년 우주왕복선 콜롬비아가 승무원 7명이 탑승한 채로 폭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후 한 2년 동안 진단이 들어갔었는데 그거가 이제 아주 사소한 거였는데요. 그 지상에서 론치하고 이륙하는 동안에 연료 탱크 외부에서 그 폼 조각이 하나 떨어졌는데 걔가 왼쪽 날개 절연팔 인슐레이션 패널의 타일을 부쉈습니다. 그래서 걔가 이륙하고 그리고 우주 정거장 가서 일 다 하고 내려올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얘가 다시 이제 대기 재진입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워낙에 이제 우주에는 대기가 없는데 대기를 통과하다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장난이 아니게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열을 제대로 절연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의해 가지고 폭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거를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에서는 센서를 더 촘촘하게 달고, 그리고 이륙부터 미션을 다 수행하고 돌아올 때까지 모든 열을 다 감지를 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모든 우주 왕복선에 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태까지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예가 보면은 그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나 온라인 모니터링하고 공정이 중요한가에 대한 점을 많이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2022년 현재 상황에서의 항공기, 그리고 올 6월에도 발사가 성공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현재도 수만 개 정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시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디지털 헬스케어 공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이것이 가능하다면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같이 항공기와 우주 위성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디지털 헬스 공정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구조 손상 계측 센서라고 하는 항공기와 우주 구조물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물리적인 상태 변수들이 있잖아요. 온도라던가 구조라던가 뭐 속도, 유체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센서가 먼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복합재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들의 거동은 이전에 있던 센서들로서는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 자체로도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최근에는 3D 프린팅이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센서하고 복합재하고 동일시해서 동시에 처음부터 같이 제작이 되는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그널 프로세싱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센서가 계측을 많이 했을 때에 이러한 센서들이 이제 초단위로 막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이즈 필터링을, 화이트 노이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잘 필터링을 해서 정확한 센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센서들도 수명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확적 언서런티라던가 환경에서의 언서런티도 많이 더해질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졸루션이라고 하잖아요. 스페셜 레졸루션 아니면 이미지 픽셀이라던가 다음에 프리퀀시의 그 스펙트럼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센서가 있고 계측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됩니다. 현재 코로나 직전에 2019년 하루의 비행 횟수는 23만 회 정도가 됐고요, 전 세계. 근데 이제 한 회당 비행 횟수 한 회당 데이터가 센서에 의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약 몇십 테라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23만을 곱하고 그리고 360을 곱하고 2열을 곱하면은 생각할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비행기에서 내부 센서 네트워크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공기의 중앙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 현대 비행기는 약 에어크래프트 인터페이스 디바이스라고 해서 거기에 자동으로 모든 수천 개의 센서가 자동으로 유닛들도 나름대로 정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아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비행기에 탑승한 크루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포스트 프로세싱도 어느 정도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비행기 내부가 아니라 사실은 비행기는 지상에 있는 컨트롤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과의 교신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상으로 어떻게 수송하느냐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는 약 3가지 정도의 수송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가 있고요. 라디오 하이 프리퀀시가 있고, 또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가 있고, 다음에는 와이파이가 있고, 다음에는 셀룰라이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위성 통신이 있는데 비용이 다르고 또 그리고 레인지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는 데이터가 얼마나 보안이 요구가 되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보내는데 비싸냐, 그 비용에 따라 가지고 이 3가지 통신 모드를 지금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타링크 사업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가 저궤도 통신 위성을 되게 많이 쏘아 올려가지고 인터넷을 더 값싸게 제공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비전도 들어오고 하면 비행기의 그 많은 데이터도 좀 더 손쉽게, 지금은 위성 통신이 되게 비싸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도 손쉽게 지상국에 더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왔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양과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 데이터를 지상에서는 뭐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들은 타입이라던가 포맷이라던가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의료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뭐 로컬라이제이션에서 그런 프로블럼들이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는 이게 오프라인이 되니까 실시간으로 모아놓는 데이터가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데이터들은 다들 이산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전산유체가 몇백 년의 전통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연속적인 함수를, 그러니까 상태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AI 기법이 하도 많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역학 모델 자체를 블랙박스로 삼아서 오프라인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인풋 아웃풋을 매핑을 시켜서 상태를 진단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미래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왔습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어진 어떤 이산적인 그리고 디스크리트하고 파이나이트한 데이터에 대해서 AI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항상 연속적이고 테스트 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온라인에서 직접 잔존 수명이 지금 상태가 어떤데 잔존 수명이 어떻게 되고 과거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 봄으로써 앞으로는 어떤 고장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 진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사고가 생기면은 사후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과 우리가 진단을 이제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을 하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예 초기 제작 때부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발생 시점에서는 구조가 아니라 제작에서 이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공정을 초기에 설계 단계에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제가 했던 거는 바이오 나노 지능 센싱 기체라고 해서 사실은 새가 비행을 날아갈 때 비행기는 모양을 안 바뀌지만은 새들은 날개 짓도 다양하고 재료도 다양하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제 항공 쪽에서 그런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래쪽에 이건 이제 MIT하고 나사하고 개발한 건데, 우리가 센서가 있어가지고 주위 상황이 어떻게 되고 만약에 뭐 돌풍이라던가 이렇게 되면은 힌트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재료가 신소재 재료가 바탕이 되면은 플랩이라던가 이런 게 자동자재적으로,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쓰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머티리얼 쪽으로도 가야 되고 바이오를 많이 따라갈 것 같고, 그리고 기체 자체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센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이제 우주에 대한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은 위성이라던가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도 많이 하는데 위성도 고장이 나고 수명도 다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은 궤도를 바꾸게 해서 더 뜨거운 행성에 가서 뭐 태워버려진다던가 하여튼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마줄러 그러니까 마줄러 위성이라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을 올려보내서 로봇 암들이 가서 교체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된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위성 쪽에서도 이미 디지털 헬스 케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밀의학 교실 이승원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정밀의학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을 겁니다. 오늘 내용에서 100세 건강을 말씀하셨듯이 덜 건강하고 더 짧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서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정밀의학이라는 겁니다. 의료에서 하는 검사나 치료 같은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100%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개개인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개별에 맞춤되어 있는 진단 기술을 사용하고 또 개별 맞춤 치료를 사용하고 이런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밀의학을 위해서 유전체 정보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게 이 디지털 헬스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여기에 제가 간단한 모식도를 그려놨는데요. 환자 개인의 디지털 헬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밀의학 기술이 실현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 개개인들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요즘은 다 들고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환자 개인의 스마트폰 디바이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센서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이것을 외부 환경, 빅데이터하고 결합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된 인공지능 분석 결과에 따라서 담당 의사에게 혹은 뭐 미래 의료 제도가 좀 더 좋아지고 규제가 철폐되고 하면 환자에게 직접 진단 결과나 새로운 상황을 알려줄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환자가 지금 안 좋다, 좋다, 혹은 상태가 이렇다, 새로운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이런 거 알려주면은 담당 의사가 뭐 실시간으로 이런 자료를 받아서 환자에게 원격으로 또 얘기하고 치료를 전달해주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시니 원래 한 달 뒤에 오기로 한 거 지금 내일 당장 오세요. 혹은 지금 약을 드시고 있는 거를 좀 더 늘리세요. 혹은 끊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혹은 뭐 운동이 부족하면 더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개개인, 개별 맞춤형 치료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예시가 있는지 제가 수행한 연구를 하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우울증을 예측한 연구를 수행한 건데요. 스마트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센서들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켜서 사용하게 되면은 전면 카메라가 우리 얼굴을 비추죠. 이걸 허가해 주면은 전면 카메라로 얼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얼굴 인식 가지고도 평소에 어제 표정에 비해서 오늘 표정이 좀 더 우중충하다, 혹은 오늘 표정이 더 좋다 이런 걸 가지고도 또 기분을 예측할 수 있고요. GPS 자료 가지고도 많은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냐, 혹은 한 곳에 얼마나 가만히 있었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사용자의 움직임, 자이로 센서가 다 있어가지고 사용자가 앉아 있냐, 서 있냐, 걸어 다녔냐, 혹은 누워 있었냐 이런 거의 변화도 다 알 수가 있고요. 또 문자, 통화, 웹서핑 내역 같은 거. 평소에는 문자를 많이 보내고 통화도 열심히 하고 웹서핑도 긍정적인 것만 찾아보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뭐 우울한 노래, 뭐 이별 노래 이런 것만 듣고 문자나 통화도 뜸하고 이러면은 안 좋은 징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세나 수면 시간 같은 것도 핸드폰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썼냐 이런 걸 가지고 뭐 요즘은 잠을 잘 못 자시네요, 혹은 잠을 더 많이 자시네요, 늦잠 자시네요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 자체 데이터만 해도 굉장히 방대하지만은 이걸 외부 빅데이터하고 결합해서 더 나은 예측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외부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날씨 데이터, 이 날씨 데이터가 또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춥거나 굉장히 더운 기후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질병들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데이터, 미세먼지 요즘 또 극성이죠. 미세먼지나 혹은 뭐 오존이라던가 여러 가지 공해물질들 이런 것들이 또 사람의 기분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요.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 이런 외부 뉴스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고 뭐 주식 시장이 뭐 안 좋고 뭐 이러면은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이나 과거력 같은 외부 데이터, 환자의 개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보 데이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국건형 데이터 같은 기존 데이터하고 만약에 결합이 가능하다면은 평소 생활 습관이나 과거력 데이터하고 또 연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PHR 데이터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신과 내원에서 설문지 답변한 내역들, 혹은 또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PHQ 설문지 같은 거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답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내역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일부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센서들 뭐 튀는 값들 조정하고 혹은 요약 값들 만들고 새로운 2차 유도 특성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새로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정제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 데이터 자체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신경망에 넣어서 딥러닝을 돌려서 실시간으로 기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노 상태다, 우울 상태다, 평온한 상태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고, 여기 왼쪽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만 가지고도 의사가
PHQ라던가 아니면 정신과 내원에서 ICD-10으로 진단한 거에 대비해서 80% 이상의 효율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런 스마트폰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웨어러블도 한 스마트폰 쓰는 사람의 젊은 사람들은 한 절반 이상은 또 웨어러블도 차고 다닙니다. 스마트폰 데이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은 스마트폰 데이터의 단점이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을 끈다던가 혹은 여기 둔다던가 뭐 조도 센서 같은 경우도 주머니에 집어넣기만 해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웨어러블 데이터는 항상 이렇게 차고 있기 때문에 센서의 양도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심전도 같은 거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웨어러블 데이터만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조도 센서 같은 경우도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끝없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고 자세 같은 것도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자세보다 웨어러블로 측정한 자세가 더 신빙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도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심전도도 측정하고 혈압도 측정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정신질환 말고도 만성질환들 뭐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평소에 관리를 하고 또 심지어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치료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이 운동을 안 하고 집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알람이 오는 거죠. 아, 지금 운동하세요. 근데 또 그냥 운동하라고 하면 잘 안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드립니다.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문화상품권은 누가 주냐? 여러분 흡연하는 사람들 금연하면 나라에서 상품권 주듯이 건보 부담을 또 덜어주니까 나라에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프로모션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으로 해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유전 정보 정밀하게 또 한 큰 축이죠. 유전 정보하고 연계해가지고 생활 패턴을 예를 들어서 뭐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있고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더 너무 과잉한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관절염 있는 분들 운동 무조건 많이 하라고 하면 또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하고 연계된 최적 생활 패턴을 추천하고 또 위험 구역들과 실시간으로 알림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위험 구역 정보들이 요즘은 코로나19 맞아가지고 굉장히 더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뭐 그 어디에 감염병이 뭐 창궐했다, 뭐 어디가 위험하다 이런 문자 정보들 가끔 오긴 했지만 잘 신경을 안 썼잖아요. 요즘은 나라 수준에서 이런 정보가 굉장히 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느 장소에서 창궐했다 그러면은 이제 웨어러블에서 이제 근처 가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이 근처 위험하다. 네, 당신은 뭐 평소에 여기 오면 그러니까 좀 해가 약한 사람이니까 이 근처를 뭐 피해라. 미세먼지 꽃가루도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꽃가루 농도가 심한 지역들 이런 것도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곳은 당신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좀 피해서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심전도나 혈압 측정이 되니까 뭐 고혈압 위기라던가 혹은 뭐 심방세동이나 뭐 심실세동 같은 거 심실세동은 너무 큰일이고 심방세동 같은 거 일어났다던가 뭐 뇌졸중이 일어났다던가 아니면은 뭐 안전사고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바로 캐치해가지고 응급 상황을 예측하거나 혹은 일어났을 경우에는 빨리 그 위치로 앰뷸런스를 보내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환자 개인의 맞춤형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정밀의학, 정밀진단, 그리고 정밀치료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승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황희 대표님과 백정기 교수님께서도 추가로 해주신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백정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한 두세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아까 주제 발표 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현재의 이런 기술 발전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통신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통신기술이 1980년 처음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빠르게 통신기술이 이제 발달해 왔는데 이게 없을 때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굿뉴스는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연되는 그런 시간도 아주 단축된 6세대 통신 기술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몇 년 내로. 최소한도
2030년까지는 라고 하는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에 관한 한 그게 문제가 돼서 이런 시스템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러므로 이 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관한 한 이제 우리 인체의 건강 관리, 그리고 우리가 산업 구조물의 건강 관리도 획기적으로 이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인체 건강 관리에 관한 한 이제 의료계만의 이 주제가 아니고 화두가 아니고, 이것은 공학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 지금 아까 우울악각증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소개하신 그 부분도 사실상 그 하나의 시스템을 보면 공정 시스템이거든요. 의료계의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아까 강조를 했지만 이것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학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계와 공학계가 힘을 합쳐서 하는 것 하고요.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전체 프로젝트는 사실상 공학계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의료계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통신기술의 발달, 우리가 5세대 통신기술을 우리나라가 처음 어찌됐든 기록적으로는 최초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된 의료기술이나 대한민국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야를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인류를 구하는데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주제를 하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받은 질의들과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들을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전달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께서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자리에 마련된 종이에 질문사항을 작성하셔서 현장 스태프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한림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댓글창을 통해 질문사항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의를 먼저 소개하고 참여자분들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헬스케어는 충분한 양의 공공 데이터와 병원 데이터, 개인 라이프 데이터 등을 필요로 합니다. 각각의 데이터 획득의 개인정보 이슈나 관련 주체들이 모두 달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원활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과연 유일한 하나의 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맥킨지에서 조사 107명의 전문가 집단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커스터머의 입장에서 가장 이런 디지털 헬스 에코시스템이 성공하려고 하는 팩터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단연 가장 먼저 나온 게 컨비니언스였습니다.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편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트러스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아웃컴에 대한 임팩트가 어떻게 되냐의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헬스 에코시스템을 임플리멘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스트래티직 플래닝이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컬처럴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스트래티직 플래닝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이런 에코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컬처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가 정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드린다면 하나의 솔루션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테이크홀더들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부 주도해서도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각각의 섹터에서 먼저 표준화를 만들고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다음에 그 섹터와 섹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줘서 그 인터페이스 안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공유되거나 아니면은 익스체인지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을 제가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최상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윤영진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의학계에서는 메디컬 트윈이라고도 하죠. 메디컬 트윈의 모델링을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PCR 플랫폼이 합쳐지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하나 정밀한 트윈 구축은 어떻게 보면 빅브라더로 연상시키고 개인정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사용자가 안심하고 PHR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 기술 혹은 플랫폼의 최근 발전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빅브라더 말씀을 하신 거로 봐서는 휴먼 오토노미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프라이버시의 이슈인데요. 이게 AI가 되면서 이제 뭐 계속 그 자율주행차하고 이제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 결국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떤 개인이 AI를 통해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모디파이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그 결정의 주체는 본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그 어떤 개인한테 어떤 그 레코멘데이션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소위 말해서 뭐 인폼드 뭐 레코멘데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정도. 그래서 마지막 디시전은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최근에 뭐 플랫폼이나 이것까지는 아니고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WHO나 이런 데에서 뭐 그 AI의 메디컬 유즈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윤리 준칙 같은 거에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휴먼 오토노미를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이제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인데요. 이거는 아까 그 황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도 좀 내용이 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서 센트럴라이즈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를 악용하는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 군데 모으는 것보다는 디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데이터를 모은다면 모으는 주체는 개인 단위로 모아야 된다. 그것을 뭐 어떤 센트럴라이즈된 DB가 있고 거기에 자기 계정이 있는 게 아니라 DB 자체가 완전히 분리돼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그 안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필요할 때마다 참조만 해서 어떤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전체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뭔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까 황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너마이트 컨센트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휘발성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면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들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솔리드 POD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소셜 온라인 데이터, 링크드 데이터죠. 소셜 링크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런 거대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한테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하자는, 디커플링 하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현실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아직은 조금 더 이 발전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성인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의 공정기술의 개념을 대입한 전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는데요. 특히 이 공학 쪽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접근의 방점은 제가 듣기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링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공학적 관점에서 모델링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인체의 질환이나 장기 등의 헬스케어 관련 분야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공학자고 의료에 관한 지식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공학자가 느끼는 그리고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AI를 많이 하는데 모델이라고 하면은 어떤 역할을 펑션을 하는 장기가 있고 이 장기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아니면은 이 장기가 나오는 그 아웃풋들에 대해서 지금 상태가 어떨 거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이제 유체역학을 전공을 했었으니까 혈류 유동이라던가 아니면은 폐에 공기 유동이라던가 이게 또 다른 뭐 이렇게 파티클들이 들어갔을 때 미세먼지라던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퍼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모델링을 현재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수학의 7대 난제 중에 하나가 유체역학의 지배 방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되게 낮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들이지 않을까. 실제 데이터가 와서 우리는 기존의 역학 기반의 데이터가 있지만은 그런 지금 그 의료에 대한 상태에 대한 환자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모델이 예측하는 거하고 실제 상태하고를 비교를 해서 더 정확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장기에 대한 모델링은도 당연히 데이터들에 의해서 더 정교해지고 그러므로 해서 더 실제와 가까워지는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질환을 진단을 하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질환을 진단을 할 때는 장기가 꼭 어떤 상태인지를 개스를 할 수가 있지만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장기가 어떤 상태니까 질환이 어떻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풋이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나와 있는 심텀들에 의해서 어떤 질환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는 거는 사실은 모델링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부분은 이제 AI 쪽에서는 모델 기반, 비모델 기반 이렇게 나오는데 질환을 정의를 하고 걔를 처방을 하고 할 때는 꼭 모델링이 아니어도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정도 데이터에서면은 이 정도의 질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또 처방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장기 모델링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장기 상세 모델이 필요 없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이제 우울증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정확한 이렇게 organ들하고 연관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모델 기반, 비모델 기반 그리고 장기를 직접 모델링하는 거 아니면은 좀 더 심텀들의 포커스가 돼서 질환들을 진단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공학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정기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은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산업 구조물의 관리 측면과 그 유사성이 있습니다. 헬스케어에서 공정관리 기술이 도입이 주는 이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막 그 질문하신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최 교수님에 대한 질문 답변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즉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장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건강 파라미터들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심장에 관련된 어떤 펄스라든가 관련된 그 의학적 그 건강 파라미터를 센서로 지금 아까 제가 주제 발표 때도 잠시 소개를 드렸지만은 전자회사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데서는 이걸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한 성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주 소형이거든요. 이걸 이제 환자의 심장에 심는 거죠. 임베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나오는 센서를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에 중계를 시켜가지고요. 이걸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건강을 검진하고 특히 이제 심장병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어떤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관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AI가 그것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의 제품이죠.
공학 그 제품 시스템 제품을 이제 만드는 것은 금세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제가 무례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질문 내용은 저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이제 주로 이거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디지털 트윈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사람 또는 산업 구조물은 별도로 있고요. 그거에 대한 건강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지 요리를 해서 가상 공간 메타버스 상에서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결국 그거는 우리 공학계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데 그 디지털 트윈 공정 제품은 반드시 출현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빨리 하느냐 이제 이 싸움이지 나올까 말까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질문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주제 발표할 때 마지막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 공정 관리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제가 한 10가지 정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건강 관리가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경비나 시간상의 여러 가지 손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유튜브를 우리 정부 관계자들께서도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보고 계시거나 또는 나중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서 몇 년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마어마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상 어떤 개선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병원에 안 가버리면 갈 필요가 없는데도 가잖아요. 안 가버리면은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날 수가 없죠. 안 나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포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기술 개발에 좀 한 몇 조 원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지금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수십조, 수백조 뭐 어떤 적자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뭐 몇 조, 5조 이하 돈도 아니잖아요. 그거에 비교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하면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시간 질의를 몇 가지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학과 의학의 발전 속도가 비슷해야 완전한 헬스케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도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을 미국에서 몇 가지 요즘 최근에 시소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트랙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의 과정을 같이 이수하는 트랙이 아예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트랙을 만들어서 아직 졸업생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두세 군데 그런 트랙 방식을 시도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의과대학의 대학원생이 학위 과정을 공과대학 가서 하고 혹은 또 거꾸로 공과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의과대학에서 하는 경우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도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하는 의사를 로봇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임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봇이 수술 의사를 어느 수준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 아까 그 잠깐 말씀드린 그 자율주행차 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로봇이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왜 대신해야 하느냐 더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은 일을 로봇이 한다. 그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무슨 하이스루풋으로 돼서 뭐 의사 손이 많이 딸려서 이거를 조금 이 생산성 뭐 이런 표현하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봇을 활용한다.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로봇과 사람이 같이 협업하는 거죠.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협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그 반복적인 작업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반복적인 작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의사의 모니터링 하에서 로봇이 대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일을 대체한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AI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 이제 사람과 그 AI 뭐 사람과 로봇의 협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뭐 무엇을 위한 협업이냐, 무엇을 위한 대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AI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에디드 밸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로봇이 같이 했을 때 뭔가 더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야지 그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AI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AI 솔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제도권 안에서 보험 수가나 이런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외국 같은 데 조금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 수가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들의 판단 기준은 임상적 유용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뭔가 더 좋은 밸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로봇이 뭔가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때 뭐 대체를 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마 그 환자들 입장에서 그걸 원할까요? 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AI 얘기 나올 때 많이 했던 얘기가 과연 대체하겠느냐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똑똑한 의사이면서 AI를 안 쓰는 사람, AI를 안 쓰는 의사와 사람이 없는 휴먼 닥터가 없는 AI 솔루션과 똑똑한 의사가 AI를 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진료를 받고 싶으시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도 마찬가지 아닐까. 결국 로봇이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할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뭔가 좀 더 큰 임상적 유용성을 발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 뉴스를 보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필수 의료 인력이요. 뭐 뇌수술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수술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아산병원에서 불행한 도저히 우리 국민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따라올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백정기 교수님은 공학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또 하시기도 하셔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공학을 대표하시는 백정 교수님이 아마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지금 의료 로봇에 관해서는 지금 황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그 과제가 있고 지금 더 많은 이제 연구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아까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 좀 일반적인 로봇 동향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6세대 통신 기술이 출현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조만간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로봇에 대해서 인간이 명령을 했을 때 즉각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모든 상당한 많은 분야에서 이 로봇의 활용은 일상화될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